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작은 마음을 큰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공감이라는 인성 덕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결이 고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조직체에서도 공감 능력이 직원들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서지능의 창시자인 다니엘 골먼은 사회적 성공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지수는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그 공감 능력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직접 어울리지 않고는 책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자와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은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 신경세포는 공감 능력 자체가 아니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원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신경세포의 그 작동을 활성화하는 양육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감정이입적인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고 느끼는 것을 우선시하는 감정이입적 공감은 우리를 한마음 한뜻이 되는 합일의 경지로 인도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명심보감의 한 기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어라. 또 시인 정호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것도 공감 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학생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은 결코 무자비한 은행이나 폭력을 범하거나 동조할 수가 없지요. 현대 사회는 격화하는 사회 경쟁, 또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해체, SNS를 통한 면대면 접촉의 축소 등으로 여유롭게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정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공감 대상이 우리들 범주에 한정되어서 사회 일반에 대한 배려가 싹트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감은 남과 자신을 높낮이로 가리지 않고 동등성을 전제로 합니다. 정서의 흐름을 가로막는 우열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자신이 타인보다도 우월하다거나 또는 반대로 열등하다고 생각되게 되면 서로를 이질적 존재로 여겨서 마음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클수록 공감 능력도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우는 소리만 듣고도 얼마나 아프고 또 왜 아픈지를 짐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공감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영화 E.T.에서도 외계인은 어른들보다도 아주 천진한 아이들과 더 잘 교감하고 있지요. 성인은 의식적 또 무의식적 선입견에 둘러싸여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종기의 우화의 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동일한 체험을 공유한 사람끼리는 공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굶어본 사람이 남의 배고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셈입니다. 굶어 죽었다라는 말에 벽장에 있는 것을 뭐라도 찾아서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어? 라고 했다는 어느 유복한 양반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공감의 폭과 깊이를 늘리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일일이 직접 체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간접 경험으로도 공감 대상의 내면 세계와 심리적인 환경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연극 혹은 영화 속의 인물을 통해서 또 그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대화를 통해서도 공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상상력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공감적 접촉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가치입니다. 상대방의 느낌, 욕망, 또 사고와 유사한 감정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공감적 깊이를 심화시켰을 때 우리는 공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명의 경지에서는 공감 대상과 공감하는 사람 사이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서 공감이 난관 극복을 위한 위로나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어머니나 양육자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영유아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하고 잘 반응해야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공감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아이는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가는데 그러한 정신적인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나 병이 있으면 공감 능력이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목숨을 빼앗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그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따뜻한 돌봄과 양육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든 공감은 언어나 몸짓과 같은 무형 유형의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감의 모태가 되는 대화에서 말을 하기보다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지요. 바로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일련의 행위, 즉 공감적 행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대화에서 경청 다음으로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진심 어린 적절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 또 아파? 혹은 왜 아픈데? 라는 반응보다는 많이 아픈가 보네? 얼마나 괴롭겠어? 이와 같은 반응을 먼저 할 때에 대화는
공감을 향한 길로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에 대한 강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공감의 대상과 기회는 인간 사회를 넘어서 폭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 그리고 풀과 나무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인 성 프란치스코는 새와 자연과도 교감하고 대화하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와 생태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과 함께 인간을 넘어 동물과 자연의 세계로 공감의 범위를 넓혀 가자는 목소리가 최근 나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면적 차원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공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은 공감 능력을 잘 갖춘 존재, 즉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것입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공감을 갖춘 존재라는 뜻입니다. 공감의 영역이 넓고 깊어질수록 우리 삶은 보다 밝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감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공감 지수를 많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